리포트 같이 보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연구위원 그리고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오늘도 네. 할 얘기가 많으시겠죠? 오늘은 최대한 줄여서 네. 요점만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귀에 정말 쏙쏙 박히는 재미난 기업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업체인 오리엔탈 전공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오리엔탈 전공 이 기업을 딱 쳐보니까 팀장님이 쓰신 리포트가 유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하기가 네, 좀 어렵죠. 다른 데서 좀 리포트가 있으면 참고도 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소중한 자료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보고서 이제 제목을 보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인 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조선 선박용 크레인 업체고요. 그 크레인 업체로서 국내 시장 비중이 70%나 차지하는 국내 최대 크레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오리엔탈 마린텍을 통해서 그 배 보면 위에 그 아파트처럼 선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덱하우스라는 그런 그 거주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연결 매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선박용 크레인과 덱하우스로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선박 상부 구조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구조 조정이 또 진행이 됐었나 봐요. 네, 구조조정 워크아웃이 있었고, 네. 2008년 정도에, 그때만 해도 시황이 엄청 좋았죠. 근데 국내 조선 3사들이, 일단 유가 전망도 좋았고, 해양 플랜트로 가야 이제 먹거리다 해가지고, 국내 조선 3사도 다 그쪽에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해양 플랜트가 그 시절에는 조선사들의 그런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호황이었는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하고 그 사업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에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쪽에 소규모 사업에 진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유를 시추하는 그런 해양 플랜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그 소형 바지선에 진출을 했었고, 그 추후에는 이제 소형 해양 플랜트까지 직접 그 제작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업에 진출을 했었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이제 현지 법인까지 둘 정도로 이제 이쪽에 사업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09년, 8년, 9년 지나면서 이제 리만 사태가 나고, 유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양 플랜트 그 발주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2011년, 12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손실이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2년간 거의 뭐 3천억대 이상 적자를 보고 할 수 없이 2012년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4년간의 워크아웃 그 MOU를 맺고 경영 정상화를 노력하다가 2016년 2월에 워크아웃 그 계약 종료 뭐 거의 9개월 이상 땡겨서 조기 졸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 이후 지금까지 4년째 그래도 흑자 경영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조선 기자재 업체다 보니까 이제 그 매출처는 주요 조선 3사로 다 나가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잘 뭔가 이제 회사가 턴어라운드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업황은 좀 어때요? 네, 사업 부문별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레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2018년 이전에는 그 국내 크레인 그 업체들이 이 오리엔탈 전공을 포함해서 그 DMC라고 하는 업체와 함께 그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에 그 DMC라는 회사의 그 경영진의 그 대규모 뭐 700억대 이상의 그런 횡령과 배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업체가 이제 그 대규모의 그런 손실이 발생하고 자본 잠식이 되고 이제 워크아웃으로 가는 이런 길을 밟으면서 결국 2019년도에 이제 상상인 그룹의 그 기업이 이제 다시 편입되면서 상상인 인더스트리라고 이제 회사명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3년째 계속 자본 잠식 부분 잠식 상황이고 적자가 누적된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뭐 브랜드 인지도도 떨어졌을 것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그런 사건 이후에 그 5대5의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이 그 오리엔탈 전공 쪽으로 70%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상황이고 경쟁사인 그 상상인 인더스트리는 시장 점유율 30%에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흑자로 턴어라운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업군인 그 덱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3사가 있습니다. 조선 빅3가 각각의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로는 제일 큰 업체인 그 세진중공업이라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이 국내 1위 업체고 현대중공업 물량의 거의 100%를 소화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 규모도 오리엔탈 마린텍과 신한중공업 대비해서 4, 5배 정도 큰 업체인데, 뭐 이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 5년간 평균 뭐 2%대 낮은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목할 점이 이 신한중공업인데, 이 신한중공업이 90년에 이제 설립돼서 지금 업력이 30년 이상 된 회사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업체가 이제 2007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주력으로 이제 이 덱하우스를 공급하던 회사인데, 이 업체 역시 아까 제가 그 해양 플랜트 때문에 구 DMC가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길을 갔죠. 2014년도 이후에 해양 플랜트 부분이 이제 죽으면서 이 업체가 이제 덱하우스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에도 이제 선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리빙 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었는데 해양 플랜트 부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대우로 가던 물량 일부가 오리엔탈 전공으로 또 이렇게 온 그런 상황이고, 이 신한중공업이 과거 잘 나갈 때 매출액이 3천억 대가 넘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 정도로 오히려 오리엔탈 마린텍보다도 작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리엔탈 마린텍이 업계 2위 수준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고 있는 업종이 그렇다 보니까 뭐 전방산업, 뭐 조선이나 해운 이쪽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짚어주시죠. 네, 투자 네. 포인트로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방산업이 조선 쪽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뭐 뉴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선 수주가 최근에 엄청 늘었죠. 특히 21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반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들어와서도 뭐 친환경 LNG 쪽의 수주가 국내 업체들의 수주가 거의 7, 80%를 차지하면서 그래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방 조선사들의 이 수주 호황, 이게 가장 큰 그 동사의 그 실적의 카탈리스트가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예,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발주가 적었었는데 21년도에 오히려 그 2년치 발주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수주가 늘었고,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레깅이 있거든요. 네. 조선사들이 이제 발주를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재가 들어가는데 한 6개월 이후에 기자재 발주에 착수를 하고 기자재 최종 납품까지는 또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조선사들의 그런 수주 호황은 결국 이 기자재 쪽으로는 2022년도에 그 수주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2019년 이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2016년도에 거의 1000%가 넘었었는데
지금 140%대로 부채 비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워크아웃 이전 수준보다도 좋아진 그런 수준이고요. 순차익금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을 보면은 기존에 그 30%대였는데 지금 거의 150%대로 좋아진 상황이고요. 매출 총이익도 보면은 지금 10%대 이상, 두 자릿대 이상으로 지금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제품의 믹스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부가 가치 위주로 지금 신규 사업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LNG 쉐빙선이라고 해서 러시아 북극해에서는 그 바다가 얼어있기 때문에 그 LNG선이 얼음까지 깨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쉐빙선이라고 얼음을 직접 깨면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배에는 배가 이제 비싸거든요. 일반 LNG선이 보통 2억 2천만 불 정도 하면 뭐 2천억 중후반대 이렇게 되는데, 쉐빙선은 보통 3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3, 4천억? 그러니까 배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크레인도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일반 선종의 크레인이 뭐 척당 한 대여섯 척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통 중장비 가격이 그렇잖아요. 척당 한 1억, 크레인 한 기당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척의 기존 일반 선들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셈인데, 지금 여기는 거의 4, 5배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크레인 그 종류가. 그래서 LNG 쉐빙선 쪽에 진출을 했고, 두 번째로는 LNG FSRU라고 해서 그 LNG 선들이 그게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액화로 해서 실어 나르고 또 육지에 도착을 하면 그걸 다시 재기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배 이름을 FSRU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이제 그 크레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2018년도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NG 쪽에 특수하게 들어가는 고부가 크레인 쪽으로 이제 신규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작년 말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서 그 LNG 10척을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크레인을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그마치 210억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10척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뭐 연간 그 크레인 매출액의 거의 30% 정도를 요 프로젝트에서 지금 따낸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북극해 프로젝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오판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은데, 지난해 실적은 어땠고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어떤가요? 네, 지난해 실적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많이 부진했는데, 20년도에 그런 코로나 발발과 그 조선 3사들의 그런 수주 급감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이제 시차를 두고 21년도에 동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2001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그 반대 효과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조선 3사의 그 수주가 급증하면서 오리엔탈 전공의 수주 잔고도 기말에 1197억 원으로 거의 과거 10년 내 최대치로 지금 수주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주치면은 거의 1년 반 일감을 지금 따낸 그런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이 1475억 원으로 27% 전년 대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91억 원, 그 36%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더라도 크레인 부분에서 매출액이 20%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오리엔탈 마린텍이 하고 있는 그 데크하우스 부분도 35%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팡도 좋고 실적도 들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견조한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수준은 어때요, 그러면? 네, 현 주가 수준은 올해 당 리서치 추정 실적 대비해서 PER 21배, PBR 1.8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올해 연초 대비 한 15% 빠졌는데, 동사 주가도 연초 대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한 14% 이상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그 수익률을 거의 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조선 기자재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오히려 하락한 게 아니라 연초 대비 대부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호황에 완전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다른 그런 업체들 대비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1,400억 되다 보니까 유동성도 작은 상황이고, 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이 업체가 이제 워크아웃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3년 이상 계속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 구조가 안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선 쪽이 좋아질 때 이제 좀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조선사들 뭐 수주 너무 잘 되고 있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견실하겠다,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최근에 조선업 쪽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수주 잘 되고 뭐 실적도 괜찮은데 후판 가격이 오르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리스크로 삼을 만한 요인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여전히 조선 3사들이 다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네. 수주는 계속 늘어났지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배는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낮은 가격에 이제 되어 있는데 원가는 스팟 가격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다시피 후판이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 원재료 매입액 중에 거의 97% 이상이 후판이고, 후판은 기존에는 뭐 20년 이전에는 뭐 톤당 80만 원으로 이제 저렴했는데, 작년부터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에 평균 뭐 사업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톤당 뭐 107만 원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올해 최근에 뭐 뉴스가 나기를 뭐 또 톤당 10에서 15만 원 또 상반기에 올렸다고 이렇게 뉴스가 났고, 지금 호가를 부르고 있는 것도 거의 톤당 13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가 때문에 이제 조선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조선 빅3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기자재 업체도 이 크레인에도 후판이 들어가고 선박 거줄구에도 후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상황은 이제 하반기에는 뭐 여기서 더 이상은 오를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다행히 조선 쪽에도 이제 성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갭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이익은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두 번째 리스크가 러시아 사태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러시아 사태가 2월 말 터지고 나서 4월 그 글로벌 발주 4월만 본다고 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었고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주가 감소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의 역기저 효과. 너무 많이 전년도에 발주가 된 거죠. 2년치가 거의 밀려서 되다시피 했다 보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수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자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잖아요. 특히 대금 계열자를 제재하고 러시아 업체하고 이제 거래를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러시아 이 쉐빙선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그 북극해 LNG 프로젝트에 국내 조선 3사들이 다 이제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거의 뭐 10조 가까이 네. 쪽이 노출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노출이 되어 있는 업체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거의 뭐 4조, 5조 정도 삼성중공업에서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최근의 뉴스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러시아의 한개 업체가 이제 그 중도금 결제를 못하게 되면서 계약을 한 건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러시아 이 사태로 인해서 이 계약이 취소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지금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빼놓지 말아야 할 리스크 요인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조선업 호황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오리엔탈 전공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원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이 상장 기업에 대해 또 유익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의류 브랜드사인 SJ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간략하게 우선 기업 소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SJ그룹은 일단은 칸골, 그리고 칸골 키즈, 헬린 카민스키라는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브랜드의 2022년 1분기 매출 비중을 말씀드리면 칸골이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헬린 카민스키는 한 7%, 칸골 키즈에서 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사는 사실 판매 채널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또 주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서 32% 매출 비중이 나오면서 좀 영업이익률도 덩달아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에서 40% 이상, 아울렛 그리고 면세점에서는 뭐 20%, 3%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칸골 모자나 헬렌 카민스키 모자 네. 있으세요? 연구위원님은? 저는 헬린 카민스키 모자 딱 한 개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그게 좀 네. 비싸요. 명품 그쵸. 쪽에 들어가는 네네. 모자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헬렌 네. 카민스키 모자가 여름에 거의 필수템이다 네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의류나 뭐 패션 이쪽은 경기를 또 많이 타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산업의 현황은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한국 의료비 지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4월 달 이후에 그래도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피크를 지나면서 3월 달에는 의료비 지출이 조금 지수가 작년도 연말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 의료 소비액은 지금 위드 코로나 초입이었던 작년도 9월 달, 10월 달을 제외하고는 사실 2019년도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의류 소비는 지금 리오프닝이랑 같이 꾸준하게 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의류주에서 F&F랑 오늘 말씀드리는 SJ그룹의 실적 모멘텀이 좀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가 또 5월달 가정의 달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이런 주요 업체들의 실적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의류 산업에서, 국내 패션 산업에서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온라인 그리고 명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전체 의류 판매액의 한 30% 정도가 온라인 채널에서 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백화점의 명품 판매액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면 당연히 뭐 명품 소비는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온라인과 명품은 국내 패션에서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SJ그룹은 칸골을 통해서 온라인 매출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헬린 카민스키라는 그 명품 모자 브랜드를 통해서 이 국내 명품 소비에 대한 수혜를 모두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의류, 네. 패션, 화장품 이거는 면세점 쪽이 주냐 네. 아니면은 뭐 내수가 좀 주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SJ그룹은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면세점 채널의 SJ그룹이 원래 코로나19 전에는 뭐 10% 후반까지 매출 비중이 나왔던 업체인데요. 사실 면세점은 지금 거의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면세점 채널에 대한 공백을 국내 온라인 채널 그리고 백화점, 할인점에서 모두 다 소화를 하면서 2020년도 이후에 매 분기 거의 우상향하는
그런 실적을 YOY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어김없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2022년도 실적 모멘텀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의류 브랜드사는 매출액을 결정하는 요인이 출점 효과 여부 그리고 그 기존점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점포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있느냐가 좋을 것 같고요. 이 1분기 실적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칸골 같은 브랜드는 이미 출점이 거의 다 끝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점에서 이제 브랜드력이 올라가면서 기존 점포에서 매출 효율이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 성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전 채널에서 매출이 동반으로 올라가면서 1분기에 좀 좋은 영업이익률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칸골 키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점 효과와 그리고 점포당 매출 효율 상승이 동반해서 모두 이뤄지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칸골 키즈는 2018년도 런칭 이후에 지금 연평균 179% 이상의 점포 브랜드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칸골 키즈는 10개 정도 점포가 전년보다 증가한 57개까지의 출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뉴발란스 키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80개 정도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점 효과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신규 아직도 그런 성장성이 높은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칸골 키즈는 굉장히 그 엄마들의 수요가 높아요. 그래서 골드 키즈 그런 트렌드도 있고 사실 아이들 옷에는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칸골 키즈에 따른 그런 뭐 부모님이랑 같이 뭐 엄마랑 아이가 시밀러룩으로 많은 수요가 더해지면서 매년 점포당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0% 정도만 성장을 한다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칸골 키즈의 외형은 40% 정도가 이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올해 연간 실적 모멘텀에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칸골 네. 키즈가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 네. 새삼 또 네. 느끼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기존 브랜드 성장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페남과 LCDC라는 신규 브랜드 출점이 이제 시작되는 거의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팬 아메리칸 월드 에어웨이즈와 2031년까지 국내 라이선스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지금 올해 백화점 신규 점포 10군데 출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DC는 지금 패션 편집 브랜드인데요. 올해 하반기 백화점 매장 5개 출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LCDC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의 이제 소비자 가격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패션에서 칸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렇게 고가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포지셔닝이 좀 다각화된다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J그룹이 신규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할 때 런칭 후에 1년 정도 뒤부터는 이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런칭 후 2년 정도부터는 브랜드 BEP 달성을 하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남과 LCDC를 통해서 2023년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가 증가하게 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추가된다. 올해 하반기가 그 시작이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신규 브랜드 런칭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 더해지고 있는 네.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 살짝 언급하면서 오미크론 확산 여파에도 1분기 뭐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어떨까요? 네. 네. 우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브랜드에 대한 뭐 출점 효과 반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올해는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성장한 1,83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336억 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4월달 매출 굉장히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5월달은 4월보다 항상 또 잘 되는 성수기 달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모멘텀도 지금 돋보여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올해 6월 지나고부터는 이 회사가 가이던스도 좀 톤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적은 굉장히 보수적인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연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조금 YOY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페남과 LCDC 관련해서 인력 충원 그리고 디자인 개발비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신규 브랜드 투자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비용이 좀 집행이 될 수 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정도 감소한 18.3%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J그룹의 밸류에이션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 회사의 멀티플이 올해 기준으로 한 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시면 항상 이 회사는 연간 평균 PER이 9배에서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말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회사가 과거에 해외 진출이라던가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모멘텀이 돋보였을 시기는 13배, 14배까지 좀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은 아니더라도 6월이 지나고부터는 좀 이 회사의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톤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신규 브랜드에 대한 출점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매수하기에는 부담 없는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의류, 패션 쪽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자 기업이기는 한데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건 헬린 카민스키라는 브랜드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헬린 카민스키라는 모자는 다 스리랑카에서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고 단일 국가에서 이제 헬렌 카민스키 본사에서 공급을 받으면 이제 일본, 호주, 유럽,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다 뿌려주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 조금 공급 물량 자체가 축소가 되면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에서 헬린 카민스키를 가장 잘 판매를 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헬린 카민스키 성장률이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20%씩 이제 수입 물량을 증량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이제 소비가 또 이제 진척이 되면서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헬린 카민스키 판매가 좀 장려가 되면 한국에서 수입받는 물량에 대한 YOY 증가율이 예전보다는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헬린 카민스키 브랜드로 의류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스리랑카 수작업을 통해서 들어와서 비싼 거였군요. 괜히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보려고 아울렛도 찾아보니까 이게 백화점 가격과 아울렛 가격의 갭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울렛에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재고도 거의 남지 않고요. 얼만큼의 물량을 받아오느냐가 사실 헬린 카민스키의 받아오는 물량은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매출을 결정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또한 소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늘 이세롬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SJ그룹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